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100세 노인의 아름다운 인생 수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입니다. 지은이는 에디 제이쿠, 옮긴 사람은 홍현숙, 펴낸 곳은 동양북스입니다. 1920년생인 저자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19살이던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약 7년 동안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인물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서 가족들과 상봉하고 짧은 시간 동안 숨어 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웃의 밀고로 다시 체포되어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 책은 불운했지만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저자의 인생을 집약해 놓은 회고록으로 3분의 1가량이 아우슈비츠 체험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자 에디 제이쿠는 참혹한 일을 겪은 사람답지 않게 은은한 미소를 띠며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과 우정, 친절과 희망,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우리 삶의 연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위대함을 보여준 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친애하는 나의 새 친구에게. 나는 한 세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에 깃든 사악함이 뭔지 잘 압니다. 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의 가장 사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나치는 나와 모든 유대인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고 긴 세월을 살면서 내가 알게 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참혹한 비애가 깃든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행복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 나는 1920년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아브라함 살로몬 야쿠보비치였고 친구들은 나를 아디라 불렀다. 영어로는 에디라고 발음한다.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아버지 이시도로에게는 남자 형제 넷, 여자 형제 셋이 있었다. 어머니 리나는 12남매와 함께 자랐다.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아 기르다니 외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외할머니는 1차 세계대전으로 아들을 한 명 잃었다. 그는 독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대인이었다. 군 소속 목사였던 외할아버지도 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독일에 정착한 폴란드 이민자인 아버지는 독일 시민이 된 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다.
독일어에 능숙한 아버지는 타자기 제조사인 레밍턴사에서 정밀기계공학 견습생으로 일하다 폴란드를 떠났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독일 상선에서 일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승승장구했지만 가족이 그리웠고 또 다른 독일 상선도 둘러보고 싶어서 다시 유럽으로 갔다. 그러나 유럽으로 간 지 얼마 안 돼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폴란드 여권으로 여행하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로 독일에 억류된 것이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숙련된 기계공인 아버지의 능력을 알아채고는 라이프치히의 어느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전쟁에 쓸 중화기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이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독일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독일에 남았다. 아버지는 라이프치히에 공장을 세우고 어머니와 결혼했으며 곧 내가 태어났다. 두 해 뒤에는 여동생 요하나가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요하나를 헨이라 불렀다. 독일에 대한 아버지의 충성심과 자부심을 흔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첫째도 독일인, 둘째도 독일인, 그리고 그 다음이 유대인이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안락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보다 소중한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 애쓰는 분이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는 계란과 밀가루로 만든 찰나빵을 서너 덩어리씩 구웠다. 6살 무렵 식구가 넷뿐인데 빵을 왜 그렇게 많이 굽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주었다. 아버지는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늘 누군가를 데려왔고 모두 함께 저녁을 먹곤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식탁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 한꺼번에 5명 이상은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돈이 있고 좋은 집에 살 만큼 운이 좋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 내가 가진 좋은 운을 남들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야. 알았지? 아버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또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큰 기쁨이며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것인데 이것들이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사람은 그 자체로 그가 가진 재산보다 더 귀하다고.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인생을 살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지금은 그 말이 옳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하지만 행복한 우리 가족의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독일이 전쟁에 패하면서 곧 경제가 파탄에 빠졌고 우리에게도 점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 장기간 저장 가능한 음식을 많이 사서 쌓아둘 수도 앞날을 계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퇴근하면서 작은 여행 가방 가득 현금을 갖고 오곤 했지만 그건 아침이면 쓸모없어질 돈이었다. 날 가게로 심부름 보낼 때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에디, 살 수 있는 건 다 사와야 돼. 빵 6덩어리가 있으면 모조리 사와. 내일이면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조차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자 독일인들은 모두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각박해졌고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라도 받아들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바로 이런 시기에 히틀러와 나치당은 독일인에게 해결책을 약속하며 적을 만들어 제시했다. 그 적은 바로 유대인이었다.
내 나이 13살인 1933년 권력을 쥔 히틀러는 반유대주의 정서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아주 어렸을 때에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그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독일에는 기억력과 손재주 검사 등으로 학생들의 적성을 알아봐주는 것이 있었다. 검사 결과 나는 수학과 시각적인 쪽에 재능이 있으며 시력이 아주 좋고 눈과 손의 협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훌륭한 기술자가 되기로 했다. 나는 32 폴크스슐레에 다녔는데 그곳은 아름다운 건물에 있는 매우 좋은 학교였다.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라 걸어가면 15분 정도 걸렸다. 하지만 이건 겨울이 아닐 때의 얘기였다. 라이프치히는 몹시 추운 도시여서 한 해에 8달 동안이나 강물이 단단하게 얼어붙는다. 이럴 때 강에서 스케이트를 타면 5분 만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 1933년 나는 이 학교를 졸업했고 이어서 라이프치히 김나지움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역사의 물줄기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18살 때까지 그 학교에서 공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 더 이상 이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대인이어서 쫓겨난 것이다. 아버지는 완강한 성품이어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라이프치히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곧 나의 진학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짜냈다. 걱정 마. 계속 공부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말 테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장담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들었고 나는 가까운 지인의 도움으로 지터 운트 시어러라는 기계공학대학에 입학했다.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여러 차례 시험을 치러야 했다. 나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시험지에 떨어질까봐 마음을 졸이며 시험을 봤다. 정말이지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아버지의 기지 덕분에 나는 발터 슐라이프라는 가명으로 그 학교에 입학했다. 독일 수상이 된 히틀러의 지시를 어겨도 잃을 게 별로 없는 독일의 비유대인 고아로 위장한 것이다. 발터 슐라이프는 실제로 실종된 독일 소년으로 나치가 권력을 잡자 가족과 함께 소리 없이 독일을 떠난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 소년의 신분증을 구해서 독일 정부를 속일 만큼 교묘하게 변조했다. 나는 가짜 신분증으로 그 대학에 입학해 기계공학 분야의 수습 과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디뎠다. 학교는 라이프치히에서 기차로 9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입학한 순간부터 옷차림이며 공부하는 것 등 매사를 스스로 챙겨야 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을 지켜야 했다. 나는 매일 학교에 갔고 밤에는 인근 고아원 숙소에서 훨씬 나이 많은 소년들과 함께 잤다. 수습생으로 일한 대가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옷과 생필품을 샀다. 발터 슐라이프로 사는 것은 너무도 외로웠다. 무엇보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아무한테도 밝힐 수 없다는 게 힘들었다.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도 없었다. 섣불리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유대인이라는 게 밝혀지고 곧 위험해질 게 뻔했다. 화장실에 갈 때나 샤워를 할 때면 다른 학생들에게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걸 들킬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이었으므로 가족들과 연락할 수도 없었다.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안전하지 않았고 전화를 걸려면 누가 미행하지 않도록 길고 복잡한 길을 지나 전화가 있는 어느 백화점 지하까지 가야 했다. 아주 드물게 가족들과 통화할 때면 고통스러울 만큼 마음이 아팠다. 그럼에도 집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져
나이 어린 성인으로 홀로 살아가는 괴로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다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보답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몹시 버겁고 힘들었지만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건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혼자 떨어져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롭다고 토로하면 아버지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에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건 알아. 근데 언젠가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내겐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에게 용기를 주려고 대범한 척 연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아버지의 말이 정말 맞았다. 내가 만약 그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후에 닥친 운명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늘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지닌 재산보다 귀한 존재라고. 아버지의 말처럼 이 세상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게 많으며 그 중에는 감히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도 있다. 나에게 그것은 첫째도 가족, 둘째도 가족, 그리고 마지막 셋째도 가족이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매일 아침 종이 울리면 막사에서 나와 인원 점검을 받았다. 1945년 1월 18일 새벽 3시에도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 인원 점검을 받았지만 그날은 일하러 가지 않을 거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 대신 나치는 우리를 길로 내몰더니 독일을 위해 행진하라고 했다. 전세가 나치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러시아군이 점점 진군해 20km 근방까지 와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아우슈비츠를 운영하는 나치는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다. 그자들은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이 탄로날까봐 몹시 겁을 냈다. 아우슈비츠와 그 하위 수용소를 비우고 화장터를 폭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우슈비츠에서 독일 영토 깊숙이 있는 다른 수용소까지 걸어가게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죽음의 행진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이때 수감자 15,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떤 사람들은 걷다 얼어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었다. 우리는 영원이라고 느껴질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눈발을 헤치며 걷고 또 걸었다. 밤새도록 나치가 우리를 처형하는 총소리를 들으며 평생 살면서 이보다 더 힘들었던 때는 없었다. 기온은 영하 20도보다 낮았고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었다. 그런 상태에서 사흘을 걸었다. 하지만 내겐 쿠르트가 있었다. 우리는 글리비체라는 폴란드의 어느 도시에 도착해 폴란드군이 쓰다 버린 건물 2층으로 들어갔다. 쿠르트가 이제 한 발짝도 더 못 걷겠다고 토하듯 말했다. 에디, 난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어. 나는 절망에 빠졌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친구가 총에 맞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쿠르트가 숨을 만한 곳을 필사적으로 찾아다녔다. 아래층 샤워실 천장에 천장 덮개 같은 게 보였다. 사다리를 찾아 그곳을 열었다. 쿠르트가 숨을 만한지 천장 안을 들여다보다 벌써 거기 숨어있던 세 사람을 발견했다. 나는 그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내가 나치인 줄 안 그들은 나를 보고 훨씬 더 놀랐다. 친구는 그곳으로 기어 올라가
먼저 있던 사람들과 함께 숨었지만 아직 입구가 훤히 드러나 있었다. 누군가 밖에서 가려주어야 했다. 나는 큼직한 나무판을 구해서 안에 있는 친구가 보이지 않게 입구를 가려주었다. 하지만 그 전에 쿠르트와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친구가 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돌아가 죽음의 행진에 참여할 작정이었다. 내겐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살아남아야 언젠가 쿠르트를 다시 만날 것이므로. 마침내 어느 기차역에 도착했고 나치가 부엔발트로 가는 열차에 우리를 태우기 시작했다. 지붕 없는 열차 한 칸에 30명씩 탔고 이내 얼어 죽을 것처럼 추워지기 시작했다. 수용소에서 준 얇은 죄수용 외투는 그런 맹추위엔 무용지물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열차 칸에 탄 재단사에겐 생존하기 위한 보관이 있었다. 재단사는 우리 모두에게 외투를 벗으라고 했고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외투를 이어 붙이더니 커다란 담요 한 장을 만들었다. 우리는 발부터 집어넣고 머리만 내민 채 이 담요를 덮고 누워 부엔발트에 도착할 때까지 4, 5일을 견뎠다. 가히 천재적인 이 발명품 덕분에 온기를 유지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담요 위로 눈이 내렸다. 여정이 끝날 무렵 이렇게 만든 담요 위로 거의 0.5m에 이르는 눈이 쌓였다. 목이 마르면 손만 뻗어 눈을 한 움큼 움켜쥐면 되었다. 나치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지만 체코슬로바키아를 지날 때 여자들이 우리 열차를 따라다니며 빵을 던져주곤 했다. 많은 양은 아니었다. 30명에 빵 한 덩어리 뿐이었지만 빵 한 입이라도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다시 한번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조그마한 희망이 싹 텄다. 희망이야말로 인간의 몸에 힘을 주는 강력한 연료였다. 인간의 몸은 유사일에 만들어진 어떤 기계보다 뛰어나지만 정신이 없다면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는 먹을 것 없이 몇 주, 물 없이도 며칠은 생존할 수 있지만 희망이나 다른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결국에는 망가져서 무너져 내리고 만다. 내가 살아남은 것도 마음속에 희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를 돕는 마음 덕분에. 포기하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이다. 삶이라는 끈을 놓아버리면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몇 번이고 말했다. 에디, 지금 포기하면 안 돼. 하루만 더 버텨보자. 하루만. 이제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었다. 몸이 심하게 아파 한 걸음 옮기기조차 힘들었다. 사람들이 나를 발견해 총으로 쏴준다면 정말이지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네 발로 기어 고속도로 쪽으로 갔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길 아래쪽에서 미군 탱크가 오고 있었다. 나는 이 아름다운 미군 병사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미군 병사들은 나를 담요로 감싸주었고 나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독일의 한 병원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내가 드디어 실성했거나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컴컴한 동굴 속에 있었는데 이제 정갈한 흰 시트를 두른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고 사방에 간호사들까지 있다니. 병원장은 턱수염을 길게 기른 교수였다. 그분은 자주 찾아와 나를 진찰했지만 아무리 물어도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이미 콜레라와 장티푸스에 걸려 있었고 영양실조도 심각했다. 그 당시 내 몸무게는
고작 28kg이었다. 어느 날 엠마라는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내 담요 위로 고개를 숙이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살폈다. 나는 엠마의 팔을 잡고 이렇게 사정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말해주지 않으면 이 팔을 놓지 않을 거예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 죽을 확률이 65%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살 확률이 35%나 된대요. 엠마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하느님에게 약속했다. 만일 내가 산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독일 땅에서 벗어나겠다고. 그 모든 만행을 저지르고 내 모든 것을 강탈해간 독일 땅으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또한 나치가 이 세상에 남긴 상흔을 바로잡는데 나의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최대한 충만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힘을 낸다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잘 안다. 내일은 온다. 하지만 마음이 죽는다면 내일이 와도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은 있다. 희망의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게 어떨까? 돈 한 푼 들지 않으니 말이다. 친구여,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 내가 나누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다.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젊은 세대에게 증언했더라면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증오 범죄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사람들마저 생겨나고 있다. 상상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유대인 600만 명이 어디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내 몸에 지금도 새겨 있는 이 문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제 내가 겪은 일을 알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의무라고 느껴진다. 어머니가 옆에 계셨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만 같다. 에디, 날 위해 그렇게 해주겠니?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써주길 바란다. 여러 해 동안 나의 메시지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말 감동적인 일이었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어린 학생, 정치인, 그리고 교수 앞에서 강연을 했다. 내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므로 또한 지난 2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호주 국방대학교를 찾아 젊은 군인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다. 나는 군인, 특히 언젠가 전투에 참가할 젊은이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누군가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이므로. 학교에서 강연할 때마다 나는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올 때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한 사람 손들어 봐요 라고 말하곤 한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이런 소식을 전했다. 에디, 리 부인이 전화했어요. 전화 좀 걸어달래요. 나는 리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리 부인 전화하셨어요? 네, 제이쿠 씨, 제 딸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리 부인, 전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제이쿠 씨. 당신은 기적을 만드셨어요. 제 딸이 오늘 집에 와서는 저를 꼭 안아주더니 귀에 대고 엄마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지 뭐예요.
17살짜리 다 큰 애가 말이에요. 보통은 저랑 맨날 싸우거든요. 나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어머니를 안아드리라고 이야기한다.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런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라고 이야기한다. 왜 이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는가? 에필로그. 75년 전 전쟁이 끝난 뒤에 나치 대원 한 명이 벨기에 감옥에 전범으로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해서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죠?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자에게 물었습니다. 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보다 못한 존재, 마치 무언가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안쓰러운 감정까지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자는 사악해 보이지 않았고 이미 죽은 사람처럼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됩니다. 마치 정답이 없는 공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답을 얻기 위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고장난 부분을 찾아서 수리하면 그만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찾은 유일한 답은 증오라는 병입니다. 증오는 암 같은 질병의 시작입니다. 증오는 적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파괴됩니다. 불운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지 마세요. 사는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불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자기 인생을 증오하면 도무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참혹한 고통을 겪었지만 나는 나치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습니다. 증오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심지어 히틀러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자를 용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틀러를 용서하면 목숨을 잃은 600만 명을 배신하는 셈이 되니까요. 용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 그 600만 명을 위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라도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처참했던 시기에서 벗어날 때 나는 남은 생을 웃으며 살겠다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세상이 함께 웃어주기 마련입니다. 물론 삶이 늘 행복한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힘겨운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면 운이 좋았기 때문이란 걸 잊지 마세요. 이 글을 쓰는 나도, 읽고 있는 당신도 모두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호흡이 선물입니다.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행복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